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4부. 오늘 4부는 오늘 하루의 정치권에서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 알아보는 순서죠. 키워드로 보는 승부인데요. 자,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근데 제가 한 분씩 제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완전 뉴페이스입니다. 아유, 저도 그냥 기분도 새로워져요. 예, 강전의 변호사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강전의 변호사입니다. 예. 근데 원래 여기 키워드로 보는 승부에 그 시그널이 원래 있었는데 오늘은 안 나왔네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냥 맨땅에 그냥 얘기를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꼭 해주셔야 되는 게 있죠. 지역번호 02 2000번대나 6000번대로 오는 전화 오면은 꼭 좀 2주 동안은 받아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전화의 확률이 높기 때문인데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잘 듣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은 뭐 그런 전화 받으세요? 안 받으시죠? 받아야 그 얘기를 하는데 글쎄 말이에요. 아직까지 받아본 일이 저 없습니다. 아까 담배 피러 잠깐 쉬는 시간에 갔다가 전화가 왔는데 2000번대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대출 권유더라고요. 예. 자, 어쨌든 그래도 받아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가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제3지대 빅텐트입니다. 요새는 텐트 이게 사실 빅텐트가 이게 2008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때 빅텐트 얘기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리고 정파 등록제 나오고 막 그랬었는데 뭐 빅텐트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뭐 지금 소위 말하는 제3지대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모처럼 새로운 뭔가를 시작한다고 하는데 너무 이제 부정적인 얘기만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갈등이 되죠. 그래서 처음부터 빅텐트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어려운데 그 어려운 거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 그 조건을 잘 만들어가는 게 지금 상당한 숙제로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근데 일단 그래서 빅텐트가 일단 잘 되려면 모이는 것부터 잘 모여야 되는데 무슨 출판 기념회 이런 데서 일단은 많이들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모이는 게 일단 되고 있으면은 첫 발은 내딛는 거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너무 다르잖아요. 우리 강 변호사님. 네, 저는 이 내 집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가 뭐 빅텐트로 모이겠다, 뭐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는 계속 흘리고는 있는데 어느 누구도 뭔가 적극적으로 나선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본인들 스스로도 너무 생각이 좀 많이 다른 거죠. 이준석 대표의 그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보수정당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에서의 대표를 했었고 근데 이제 금태섭 신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현역으로 있는 류호정 의원이 정의당에서 지금 또 같이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보수와 진보 그리고 더 진보까지 있는데 이것이 빅텐트라는 이름 하에 함께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저는 만약에 함께 한다면 이거는 오히려 너무나 정치 공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총선용으로 잠시 모였다가 총선이 끝나면은 결국엔 다시 헤어질 수밖에 없는 네, 저는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텐트라는 게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지금 출판기념회 양행자 의원 출판기념회 같은데 그 다들 참석은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참석하는 것이 연대의 가능성 뭐 이런 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지금 언론이 모든 뉴스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너무 모든 것이 다 뭉쳐져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어쨌든 언론에 계속 노출이 되어야 하고 그러면서 무언가 계속 기사거리가 나와야 되는데 할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조금 아까 천하람 위원장 이 방송 출연을 했는데 개혁신당에서 정책을 지금 이미 내놓고 있습니다. 내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안타깝지만 언론에 그렇게 크게 보도가 되지 않고 있거든요. 좀 가십성의 것들만 보도가 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일 텐데 어쨌든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빅텐트라는 것이 저는 거의 뭐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낙연과 그 원칙과 상식
네, 그쪽은 조금 가능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만 이준석 개혁신당을 포함해서 모두가 다 함께한다?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대표 지금 말씀하신 이낙연 전 대표 측과 원칙과 상식 함께 할까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원칙과 상식이요? 아니면은 그분들하고 지금 제3지대에 있는 다른 분들하고? 일단 두 세력. 이낙연 전 대표하고 플러스 원칙과 상식에 원칙과 있는 상식. 지금 예. 탈당하신 분들하고 일단은 바로 이제 이낙연 전 대표랑 원래 이제 그동안 보도가 된 내용은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드는 쪽으로 가면 원칙과 상식 소속돼 있던 그 국회의원들이 바로 이낙연 신당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이분들은 소위 말하는 지금 쭉 말씀드린 제3지대에 각각의 세력들이 각각의 생각이 다르고 걸어온 길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 뭔가 서로 합치게 하는 과거에 좀 비유로 말하자면 악교 역할을 좀 하는 그런 역할을 자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또 한 이틀 전부터 나오는 얘기는 이낙연 전 대표 쪽 얘기가 신당을 바로 직접적으로 창당하기보다는 또 다른 경로로 이런 이제 신당을 준비하고 있는 쪽하고 행보를 함께 해서 거기서 원칙과 상식 의원들하고 같이 만나는 경로를 또 구상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나면은 처음부터 함께 하는 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정치학을 42년째 하고 있거든요. 근데 42년 동안 정치학을 하면서 정당을 만드는데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고 이건 처음 들어요. 당구 치는 예. 거랑 비슷한 거죠. 당구 칠 때. 쓰리 쿠션? 그렇죠. 세 번 걸쳐서 오느냐. 예. 다른 공을 치고 오느냐. 이런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어찌됐든 돌고 돌아서 총선 전까지 그러면 결국은 목표하는 바는 누구나 생각은 똑같을 거예요. 목표하는 바는 제3지대는 크게 넓게 뭉쳐서 기호 3번 하나를 받고 그걸로 돌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텐데 앞서 제가 약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고 과거에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만들었던 바른정당이 안철수 계열이랑 합쳐서 바른미래당 만들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비슷한 어떤 시도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 두 개 세력이 합친 것도 얼마나 갈등이 컸고 그 얼마나 심각한 어떤 이 지분 싸움이라든가 그 어떤 지도 체제의 문제라든가 얼마나 심각했습니까? 근데 이렇게 많은 세력들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울타리에서 뭔가를 도모한다고 한다면 그게 쉽지 않을 건데 그 장애물을 다 잘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는 또 잘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아니 근데 좀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또 총리도 지내고 당대표도 하고 이랬으니까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대해서 특히 부동산 정책 같은 거에 대한 자기 성찰적 천명이 있으면 자기는 얼마든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권 때는 총리이기는 했는데요. 지난 주말에 그 김대중 전 대통령 그 탄생 100주년 기념 행사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 민주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언급이 있으면서 실질적으로는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 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나왔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민주당 내에서 계열을 봤을 때 이낙연 전 대표가 총리이긴 했지만 또 딱 문재인 계열의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던 부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천하람 위원장이 하는 말의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이낙연 전 대표가 그런 민주당 그 문재인 정권 때의 실정을 반성하면서까지 나올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 류호정에게 들으시라 이런 이야기들을 또 했잖아요. 그걸 보면 본인은 신당이든 뭐든 간에 약간 뒤에서 지켜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보인 건데 그거는 아직도 민주당에서 좀 본인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 아직도. 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요거는 이제 아까 천하람 위원장이 얘기한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거는 하더라도 그 천하람 위원장이나 이준석 전 대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반성일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항상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낙연 전 총리가 반성을 하겠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부동산이 폭등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만족하겠느냐라는 거죠. 이게 소위 말하는 보수적 유권자층이 원하는 문재인 정권의 이제 그러한 정책의 실행자들이 반성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용은
징벌적 과세를 했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했고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반성을 하겠느냐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반성을 하더라도 이게 만족이 안 되면은 그런 것이 과연 반성이냐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할 것이고. 그럼 이제 이낙연 전 대표나 이런 민주당에 몸담았던 사람들은 내가 반성을 했는데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 뭐 이럴 것이고 오히려 갈등이 심화되죠. 그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면. 그리고 또 오히려 이낙연 전 대표 쪽 사람들은 지금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그룹은 사실 보수 성향 아니냐. 그 우리랑 안 맞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과거의 어떤 정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이제 함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전면에 나서기가 어렵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가 전면에 나서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너무 이제 민주당에서 좀 걸러진 사람들이 나온다라는 색깔이 하나가 강화돼서 합치기 어려운 면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에서 밀려났다. 그러니까 이재명 이낙연 싸움에서 이낙연이 져갖고 지금 나온 거다. 요 맥락이 너무 강화되면 이것도 이제 제3지대라는 어떤 맥락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는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뒤에 있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국민들이 과연 이낙연 전 대표는 그런 마음으로 뒤로 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그렇지 않을 거라서 이게 마음대로는 안 될 겁니다. 그게. 아니 뭐 하여간 요새는 뭐 문자도 뭐 이게 또 이게 문자가 문제예요. 이게 그렇죠. 카톡이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런데 일단 그 얘기는 제가 두 번째 키워드 얘기할 때 여쭤볼게요.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원칙과 상식입니다. 이 소리는요. 제가 이거 끼고 있잖아요. 이쪽 귀로 들어와서 이쪽 귀로 나와요. 미달이네 미달이. 예, 와 정말 대단한 이 스테레오 효과입니다. 아니 제가 뭘 여쭤보려고 그랬냐면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지금 나왔어요. 근데 이 정성호 의원하고 이재명 대표의 이 카톡 왔다 갔다 한 걸 보면 네. 뭐 컷오프 뭐 이러니까 너무 좀 심한 그렇죠.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사실 그게 주는 의미는 비명계들한테는 굉장히 공포로 다가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좀 탈당하는 의원들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근택 효과가 참 나비 효과처럼 일이 커지고 있는데 현근택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이재명 대표의 굉장히 최측근이죠. 그 대선 과정에서도 본인이 대변인으로서 방송에 나와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그 대선에서는 패배를 했지만 전당대회에서 완전한 승리를 가지면서 당대표가 되니까 민주연구원 부원장으로 현근택 변호사를 임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인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가 그 성남 중원구인데요. 본인이 그쪽에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변호사 사무실도 그쪽으로 이미 옮겨놓은 상황이었고 그러다 지난해 말에 거기에서 시민단체 회식을 갔다가 송년회를 갔다가 거기서 이제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 지역 정치인과 또 수행비서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뭐 술이 취해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좀 너네가 뭐 부부냐 같이 사냐 뭐 니네 감기도 같이 걸렸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해서 당사자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현근택 변호사가 재차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굉장히 일이 커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정성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병상에 있는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던 이재명 대표와 온라인 SNS 상에서 현근택 변호사의 그 거취에 대해서 논의를 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사에서 찍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은 공관위의 컷오프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이 무슨 얘기를 합니까? 늘 본인들은 시스템 공천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대표와의 그 측근으로 보이는 그 정성호 의원과의 내용을 보면은 공관위에서 어떤 식으로 컷오프를 할 것인지 어떻게 징계를 할 것인지 이게 정말로 이재명 사당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이 드러나면서 오늘 이제 원칙과 상식이 원래 4명인데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남겠다라고 결국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이 이 현근택 변호사 사건과 무관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근택 변호사 사건이 일이 커지면서 바로 그 민주당에서 윤리감찰인가요? 그거 바로 들어왔고 오늘 피해자 조사까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면은 이미 당대표와의 문자 메시지에서 정성 의원과의 관계에서
공관위에서 컷오프 시켜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면은 현근택 변호사가 시스템 공천이든 뭐든 간에 실질적으로 공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서 사퇴하는 모양새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거기 현역은 지금 윤영찬 의원이거든요. 윤영찬 의원도 현근택 변호사가 본인 지역구로 온다는 거 알고 있었고 부담감을 갖고 있었을 텐데 현근택이 아니면은 윤영찬 의원이 다시 한번 같은 지역구에서 도전을 해볼 만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그 원칙과 상식의 탈당 과정에서 윤영찬 의원이 좀 빠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그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사당화라는 게 너무나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거기에서 공관위의 컷오프를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비명계 의원들에서는 거기에 대한 큰 문제 제기가 있을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안타깝지만 오늘 퇴원을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 어제 그 문자 메시지 때문에 일성이 너무 이렇게 작아져 버렸어요. 옛날에 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피습당하고 대전은요? 네. 그거였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성이 현근택은요? 그거 돼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도 이 문자 메시지는 저는 굉장히 큰 나비 효과로 돌아올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비슷한 생각인데요. 그 텔레그램 문자가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런 대화를 텔레그램이었어요? 텔레그램인 것 같은데 카톡인가요? 카톡인가 봐요. 네, 그 뭐 제가 둘 다 안 써가지고 화면만 보고는 뭔지 잘 모르고 둘 다 안 합니다. 네. 아, 스마트폰은 갖고 다니세요? 스마트폰으로 다른 건 다 하는데 그 두 개는 안 합니다. 근데 메신저들을 안 해요. 예. 근데 이제 그런 대화를 나누는 게 왜 이해가 안 되냐면은 현근택 변호사는 지금 본인은 그런 말을 또 안 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이거는 현근택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걸 지켜봅시다. 뭐 이런 대화를 하든지. 두 번째, 이게 무슨 징계에 관한 얘기면은 그 징계는 어쨌든 징계를 논의하는 기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잘 판단하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윤심판원 뭐 그렇죠. 이런 거요? 거기서 징계는 거기서 논의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징계 양정까지 다 정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로 할까요? 당직 자격 정지면은 공간의 컷오프 기준입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건 너무 심하지요라고 해서 그러면 경고 정도로 하자 이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징계가 독립적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징계가 독립적으로 안 된다는 거고 그 징계는 결국 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건데 그러면 공천이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 공천으로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징계와 연결된 부분도 이렇게 하는데 경선을 붙였을 경우에는 경선은 공정하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이 다 불안감으로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공천은 공정하게 되고 징계도 이게 뭐 대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에 맞춘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현근택 변호사에 대한 이 사실관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에 일벌 100개 애초에 얘기했던 당직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거보다 수준 높은 어떤 조치가 나와야 이게 납득 가능한 설명이 되겠죠. 최소한 그게 나올 거냐를 지켜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윤영찬 의원 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원칙과 상식이 정당을 신당 창당한다는 보도도 나오고 뭐 하도 보도가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낙연 전 대표하고 당장은 합칠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세요? 누가 이 원칙과 상식이. 그러니까 본인이 독자 창당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말씀드리지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재명 대표가 본인을 잡아주기를 그러니까 뭐 공동선대위원장이든 어떠한 역할을 제안을 하면서 당의 큰어른으로서 이게 좀 배려해주는 모습 정도만 보여도 나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가 너무 지금 전혀 본인은 이제 변화할 생각이 없다라는 거를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이 이재명의 민주당 안에서 있을 자리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떠밀리듯이 나가게 되는 모양새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맑은 물은 이준석 금태섭에게 뭐 얘기해라라고 하는 것처럼 본인은 뒤에서 빠져있지만 어쨌든 신당의 그 흐름에는 동참하겠다라는 식의 지금 뉘앙스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칙과 상식이 저는 그나마 이낙연 전 대표가 함께 한다면 같이 할 가능성은 있는 모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태섭 신당이나 예. 이준석 전 대표 쪽보다는. 그런데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서 윤영찬 의원이 사실은
이 원칙과 상식과 함께하게 된다면 거기에 가교 역할을 이낙연 전 대표의 가교 역할을 예. 해줘야 되는 사람인데 이분이 오늘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유현찬 의원이 민주당에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게 또 하나의 다른 형태로 유현찬 의원이 이낙연 대표를 탈당하지 않도록 하면서 같이 하는 또 그런 모습도 다시 보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김종인 위원장 뭐 역할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모양이에요. 전 잘 모르는데.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겠죠. 근데 그동안 한 얘기들을 잘 보면은 이준석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신당 창당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와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합류하는 그림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이거나 거리를 두거나 했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모든 그림을 다 주도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총선에서 이른바 제3지대에 있는 신당들이 뭔가 성과를 내고 그걸로 예를 들면 과거에 삼국지에 나오는 위초고의 이 천하 삼분지계를 구상한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랄지 또는 민주당이랄지 하나의 양대 정당 중에 하나를 무너뜨려서 프랑스의 마크롱 모델로 가고 싶어하는 이런 구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그게 성공할 거냐 실패할 거냐를 논하기는 이른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강전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